요즘 뉴스에 도박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저도 수십 년 전 친구와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스키나 타고 바람 좀 쐬러 가자, 여행이나 가자 하길래 그냥 강원도 구경이나 가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정선, 바로 강원랜드 카지노였습니다. 그때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던 것처럼 수트를 차려입은 멋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슬리퍼에 추리닝, 허름한 점퍼 차림의 사람들,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노인분들, 그리고 한눈에도 갓 미성년을 넘긴 듯한 젊은 친구들까지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죠. 그렇게 게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너무나 낯설고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강원랜드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이 관광 삼아 혹은 그냥 구경 삼아 들렀다가 몇만 원쯤 잃고 나오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몇만 원이 결국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평생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떼며 근면하게 일해온 아저씨, 농사만 지으며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순박한 할머니, 그리고 평생 자식들 키우며 한 번도 여행이란 걸 못 가보다가 처음으로 왔다가 그만 호기심에 돈을 건 아주머니까지 단지 2만 원, 3만 원이었는데 그 한 번의 운 때문에 혹은 그 한 번의 욕심 때문에 몇 천만 원을 잃고 남편이 무서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결국 카지노 주변에서 앵벌이처럼 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돈이 다 떨어지면 5만 원짜리 칩 하나를 얻기 위해 몸을 파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그걸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박을 한다고 해서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란 걸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그저 지치고 외롭고 답답했던 보통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도박하는 사람들을 충동적이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로만 봤습니다. 여긴 단순한 사행심이 아닙니다. 현실의 무게, 삶의 공허함, 그리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늪 같은 곳이더군요. 카지노 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습니다. 화장실에서 낚싯줄로 목을 맨 젊은 여성도 들었고, 호텔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변기 위에 피를 토한 채 발견된 농부 아저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홀에서 자식 이야기하며 한숨 쉬던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엔 그분은 이미 세상에 없었죠. 그리고 강원랜드 쪽에서는 이런 일들을 철저히 숨긴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신속하게 처리되고 소문이 퍼지지 않게 조용히 덮어버리죠. 그래서 언론에선 정선에서 누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거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요. 또 거기에는 콤프라는 제도도 있었는데요. 일종의 적립금 같은 건데 게임을 많이 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호텔 숙박, 사우나, 수영장, 뷔페 같은 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죠. 그게 마치 혜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이걸 즐기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저도 초반엔 정말 신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제 돈, 제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었고요. 또 저는 직접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하진 않았지만 친구가 돈을 따는 걸 보며 그 스릴에 휩쓸렸고 나도 언젠간 한 번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 인생을 다시 뒤집어보고 싶다는 망상에 빠져 2년을 알코올에 의지한 채 폐인처럼 살았던 이력이 있지요. 그렇게 제 꽃다운 30대 초반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제 친구는 그 후 부모님께 들켜서 출입 정지를 당했지만 이미 늦었는데요. 진 빚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낮에는 직장, 밤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현재는 인터넷 도박에 다시 손을 대 결국엔 몇억 원의 빚을 지고 지금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다니던 시절은 신정환 씨 도박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강원랜드 VIP룸에 그분이 자주 온다는 소문이 돌았죠. 당시 VIP룸은 기본 3천만 원을 예치해야 입장할 수 있는 곳이라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긴 합니다. 그런데 신정환 씨뿐 아니라 예전에 방송에서 유명했던 연예인이나 원로 배우 중에서도 그곳에 매일 출입하며 재산을 탕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호를 배회하는 걸 직접 받긴 합니다. 그때 참 씁쓸했죠.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그분 이름이 도박과 함께 오르내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분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공간을 직접 봤던 사람으로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눈빛이 어떤지 알기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발 저처럼 그곳 사람들처럼 똑같은 길을 걷는 분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박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한 발만 들여놔도 끝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 끝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심지어 자신조차도요. 제가 본 그 눈빛들, 도박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의 텅 빈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건 정말 인간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도박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정말로 그 어떤 이유로도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이남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해외 출장도 다니시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던 때까지 타 지역의 회사에 다녀서 부모님은 주말 부부를 하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두 형제를 키워내셨죠. 그러며 주말마다 아버지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형과 함께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고도 많이 쳤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렇게 5살쯤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울산으로 오게 되어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을 나가시는 형편이었기에 고모할머니, 친할머니가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살면서 저희 두 형제를 돌보아 주었고요. 한 7살쯤이었나 그럽니다. 고모할머니가 주위 이웃 할머니들과 고스톱을 치는 걸 제가 옆에서 구경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걸며 그림을 맞추면서 점수를 내고 돈을 따는 그런 모습을 처음 접했는데요. 그땐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발동하였고 그 어린 시절에 저희 형과 몰래 방에 들어와 그림을 맞추면서 고스톱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승부욕이 강했던 기억입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무엇을 걸고 내기를 하면서 이기면 그 희열도 느끼고 지면 좌절도 느끼고 울고 분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에도 늘 주위에 도박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요.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동전을 넣어서 가위바위보 게임도 있었고 비비탄 총 대회를 열어서 상품을 주는 내기, 동네 놀이터에서 3, 4, 5 모여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고무치기 등등 여러 가지 내기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동네 형들과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나쁜 짓도 많이 했으며 부모님이 알게 되어 많이 해결해 주었기도 하죠. 전 늘 어릴 때부터 내기를 좋아했고 여러 주위 친구 및 형들과 모이면 무얼 걸고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며 더 쾌락을 즐기고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쯤 저희 아버지는 25년 가까이 다니신 회사를 퇴직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꾸려 나가셨습니다. 그리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공구 및 배관자재 판매업으로 장사가 매우 잘 되었고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부모님이 돈을 잘 벌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니 학창시절 친구들에 비해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궈서 꾸린 일인데 저는 그때부터 자만심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 백 믿고 더 거침없이 행동한 부분이 참 많았던 아이였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 내기의 강도는 커졌고 짤짤이 판치기는 기본이고 친구들과 늘 무얼 하든 내기의 강도가 점점 커졌으며 나쁜 행동은 다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당구를 치러 가도 내기, PC방에 가도 내기, 운동을 해도 내기, 일상이 내기로 살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며 커온 겁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쯤 올라가서 정신도 좀 차리고 공부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자격증 공부도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반장도 맡아서 해보고 3학년 땐 학생 정교 부회장도 선임하고 졸업을 잘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릴 적부터 제가 했던 행동들이 도박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몰랐다고 생각했지만 늘 제 주위는 도박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으며 이런 문제들이 제가 도박 중독자가 되는 길이었던 걸 지금 와서야 깨닫고 내 자신을 하나씩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된 후 성인이 되면서는 부모님 말씀보단 저의 말이 더 옳았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곤 군입 때도 20살에 빨리 다녀오고 싶어서 의무경찰이 지원이 되길래 빨리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해서 다녀왔고요.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라 만약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군대에서도 도박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며 무사히 잘 전역하고 대학에 복학하여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보자는 마음에 처음 학기에 장학금도 탔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주위 복학한 형들과 친구들에 의해 스포츠 토토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어릴 적부터 놀기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했기에 스포츠 프로팀들끼리 경기에서 돈을 걸고 베팅을 해서 그 팀이 이기면 돈을 벌게 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착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 것을 접하게 되는 계기는 똑같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이 그때 당시엔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위험점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도박 중독자로 가는 길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포츠 경기가 지속적으로 있고 베팅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24시간 잠도 안 자고 뇌는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그 나이대에 잃었던 돈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긴 합니다. 그러며 이기고 지고를 열심히 반복하다가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맹세했으면서도 이 빌어먹을 도박을 못 끊고 재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끔씩 중학교 동창 중에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누구 원룸에서 오늘 한판 땡긴다 하면 또 거길 찾아가서 화투 및 섰다도 자주 쳤고 거기서 잃고 따고도 많이 반복했고 그러니 돈 문제로 친구들과 다툼도 많더군요. 그렇게 대학 졸업을 마치고 첫 직장생활 24살이 되던 2007년 자동차 정비로 일을 했습니다. 일에 정신없이 집중하며 도박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았던 첫 순간이기도 했죠. 거긴 큰 트럭회사 정비소였고 정비 업무를 하면서 24시간 출장되기도 하였으며 밤낮 없이 경남권 일대에 출장도 많이 다녔으니까요. 또 정비소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젊은 나이에 AS 업무를 전적으로 나에게 맡겼고 여러 중요한 일도 맡게 되면서 점점 자동차가 첨단화되는 시점에 컴퓨터 이해도와 젊은 트렌드에 맞게 일 처리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죠. 그렇게 월급도 잘 받고 생활하던 중 사장님께서 강월랜드 카지노를 같이 데리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카지노라는 걸 배웠죠. 그렇게 룰렛도 해보고 블랙잭, 바카라 등 여러 종목들을 하면서 다시 도박의 피가 끓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접해보았고 카지노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강원도 카지노에 갈 때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많이 따왔고 겨울에 자주 갔었는데 스키 타러 간다고 하고 카지노에 2박 3일 동안 있었죠. 그러다가 같이 일하던 형과 도박 관련 돈 문제도 있었고 정직하지 못한 나의 행동으로 인해 직장이 해고가 됩니다. 그 이후로 가끔 가다가 카지노 출입을 하게 되었고 그땐 다행히 크게 잃지도 따지도 않은 상황에 거리도 멀고 해서 자연스럽게 카지노 출입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일은 기술직이다 보니 경력과 스펙으로 운 좋게 취직에 잘 성공하였고 부산으로 방을 얻어서 나가 있으면서 저의 도박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성공적으로 잘 성사되어 지금의 아내를 만나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였으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신 차리고 도박하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자라고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의 무게도 느꼈고 이렇게나 예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가장의 무게를 못 견뎌냈습니다. 그 당시도 저는 철없는 아빠였고 부모가 되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사실 몰랐던 거죠.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초보이지만 저는 성숙하지 못한 그냥 철없는 아빠였던 걸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육아가 힘들고 지친다는 핑계가 늘 제 입에 달고 살았고 아내가 힘들었으면 더 힘들고 지치고 우울증이 왔으면 더 왔을 텐데 오로지 나만 힘들다는 자기 합리화로 살았습니다. 그 핑계로 몰래 또 도박으로 빠지고 베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힘든 육아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구멍이 고작 도박이란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며 어린 아기를 안으면서 휴대폰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사다리 타기라는 게임이 유행하던 시기에 예전 카지노 생각도 나면서 빨리 보상이 되는 게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던 시기부터 더욱더 도박에 손을 대고 본격적으로 했죠. 결국 아내 몰래 베팅을 하면서 따고 잃고 반복하며 기분도 업다운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한테 걸려서 이혼 도장 찍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도 저는 싹싹 빌고 그 당시만 피해가면서 또 베팅을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자식 때문이라도 아내는 저를 많이 용서해 주었고
참게 되는 상황도 있었죠. 그런 나도 끊어내겠다 다짐하고 또 한동안 아이에 집중하고 또 잃었던 돈을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면 투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일 마치고 오면 투잡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 3시간, 4시간 잠을 청하며 바쁘게 6개월 정도도 해보았는데요. 그러니 정말 몸이 고되니까 머리만 바닥에 대면 잠을 청하게 되고 도박 생각 일도 안 날 만큼 몸을 고되게 굴려도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돈을 쫓다 보니 오히려 제 회복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었고 단도박 회복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병이었던 걸 그 당시도 몰랐기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다시 도박에 손 떼면서 재발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또 저의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 헤어 디자이너라는 기술직이어서 제가 힘들게 투잡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아내는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선언도 합니다. 또 아내는 복직을 하게 되면 저에게 투잡을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약속을 하였고 그렇게 복직을 하게 되어 돈을 벌면 맞벌이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늘 제가 아내에게 돈이 없어서 도박을 했다고 말을 했고 늘 제 입에서 나온 게 돈 무슨 돈벌레 귀신 붙은 거 마냥 돈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사님이 벌어오는 월급이 여유롭게 벌어오자 저는 또 몸도 마음도 편해졌는지 거만한 자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도박이란 굴레에 쳇바퀴 돌듯 빠져들게 되었고요. 또 회사에서 들리는 이야기로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땄네, 어떤 종목을 넣으면 돈을 벌고 이런 말들이 저희 팔랑 귀를 또 흔들게 되었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끌어당겨서 주식 및 코인 등등 안 해본 종목이 없을 만큼 해보았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패배였죠. 그런 저는 아직까지도 도박 중독자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카지노, 토토 그리고 주식 및 코인도 제겐 모든 것들이 똑같은 도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구정 휴가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몇 년째 명절이 주말과 겹쳐서 늘 찝찝했는데 2011년 드디어 그 저주가 풀린 해였죠. 결혼하고 처음 맞는 구정이었기에 제 마음은 말 그대로 복잡했습니다. 새댁으로서의 긴장감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명절 증후군까지 겹쳐서 저는 그야말로 걱정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던 우리 신랑이 참 기특한 제안을 했는데요. 구정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월차를 내고 퇴근하자마자 둘만 잠깐 여행을 다녀오자는 거였죠. 그렇게 신랑은 말했습니다. 자기야, 월요일 밤에 출발해서 이틀만 재밌게 놀고 수요일 아침에 시댁으로 가자. 그러면 명절도 좀 덜 힘들 거야. 그 말에 저는 솔직히 감동했죠. 결혼하고도 이렇게 챙겨주는 남편이라니. 오마이갓, 어쩌다 이런 기특하고 예쁜 2살 연하 신랑을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급작스럽게 하이원 리조트로 떠나기로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스키장이었지 처음부터 카지노가 아니었어요. 차 트렁크에 보드복과 각종 장비들을 가득 싣고 약 3시간 반을 달려 강원도 정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2시 반이었죠. 신랑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늦게 도착했다. 이제 다 끝났으면 어쩌지? 저는 대답했죠. 그러게 숙소부터 갈까? 그래도 왔으니 한번 들러보자. 그렇게 우리는 반쯤은 호기심, 반쯤은 긴장된 마음으로 카지노 건물 쪽으로 차를 몰았죠. 그러니 리조트로 들어가는 길엔 정말 다양한 차들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서 있더군요. 택시, 봉고차, 외제차, 종류가 정말 다양했죠. 경운기만 없었을 뿐 온갖 종류의 차량이 도박꾼들의 발이 되어 그곳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처음이라 어리둥절했죠. 당시 신분증을 내고 1인당 5,000원을 내야 입장권을 살 수 있었던 기억이네요. 그리고 입구에선 사진기도 휴대폰 카메라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겉은 화려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여긴 그냥 노숙자 소굴이었죠. 숨이 막힐 정도로 냄새가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눈빛이 초점을 잃은 채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습니다. 또 바카라, 블랙잭, 포커 테이블마다 노숙자들과 일반인들이 뒤엉켜 앉아 있었고 공기 중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구경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랑과 저는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서 신랑이 블랙잭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죠. 비회원은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구경하거나 혹은 앉은 사람의 배팅 위에 살짝 칩을 얻는 꼽사리식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아저씨의 게임에 1,000원씩 얹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도 자꾸 맞아떨어지더군요. 결국 3만 원이나 딴 거죠. 신기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딴 건 블랙잭으로 3,000원을 걸었을 때였는데요. 당시 제 카드가 10일이 나왔고 거기서 1.5배를 따냈죠. 저는 그 몇천 원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들떴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그 아저씨는 10만 원짜리 칩 여러 개를 한 번에 걸고 있었고 1.5배로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니까 아저씨가 제게 묻더군요. 아가씨, 몇 번째 왔어? 저는 웃으며 말했죠. 저 처음이에요.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오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환자야. 나도 환자고 이거 못 끊어. 다들 병원 온 거야, 환자라니까. 그 말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그 사람 표정엔 슬픔이 묻어 있었죠. 그런데도 그 아저씨는 바로 그 판에서 딴 돈을 또 게임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주위를 둘러보니 지옥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칩을 줍느라 허리를 굽힌 사람들, 남의 가방을 맡아주며 1,000원이라도 벌려는 사람들, 그리고 잃은 걸 되찾겠다는 듯 미친 눈빛으로 칩을 움켜쥔 사람들, 반대로 운 좋게 따서 환전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얼굴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공허했죠. 그때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빠찡코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 게임이 왜 재밌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돌고 맞으면 돈이 올라가는 단순한 구조였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또 신랑도 100원씩 넣고 배당률 1로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기계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그 순간 주변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고 이걸 왜 배당률 1로 했냐, 18로 했으면 100만 원은 벌었다며 우리보다 더 아쉬워했죠. 실제로 100원을 걸고 딴 돈이 6만 7천 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신랑은 차비 벌었다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가 되어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신랑은 내일 또 오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냄새 너무 싫어. 사람들도 다 슬퍼 보여. 그냥 그만하자. 그렇게 말했죠. 그때 이미 저는 직감했습니다. 여긴 한번 발들이면 못 빠져나오는 곳이라는 걸요. 그날 본 사람들은 세 부류였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호기심에 들른 관광객, 이미 다 잃고 노숙자가 된 사람, 그리고 이제 곧 그 길을 따라갈 사람들. 나오는 길에 보니 카지노 옆엔 더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당시 새 카지노를 짓고 있다던가 뭔가.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저기서 인생을 갉아먹을까. 그렇게 주차장 한켠엔 이미 주인을 잃은 차들이 있었고 먼지와 눈이 쌓여 거의 폐차 직전이었죠. 그리고 그 새벽에도 불을 밝힌 전당포에는 누군가의 삶이 돈 몇 장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도박의 냄새를 맡았고 그게 얼마나 끈적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제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예전의 그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요. 하이원에서의 그 밤이 우리 인생의 균열이 시작된 첫날이었죠. 이것이 대략 15년 전의 첫 시작이었으며 저는 여전히 도박 중독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